이제 하인혜 선생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인혜 선생님은 현재 인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논문 18세기 영국의 포스트 휴먼 상상력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17, 18세기 여성 작가들 글쓰기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또 최근에 그 베트죠 현대 미국 여성 작가에 대한 논문도 활발히 발표하시고 자 그러셨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하인혜 선생님께서 사물의 친연성 스테이션 11에 재현된 대멸종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4시 16분이니까 36분까지 예,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인이고요. 네, 잠깐만 저도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논문은, 그러니까 논문이 지금 중간 단계여서 사실 이렇게 원문은 못 싣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배경과 이제 원문의 이제 일부를 갖고 20분 동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스테이션 11이라는 소설이 포스트 아포칼립틱 서사에 이제 해당을 하고 이제 사스 이후에 어떤 공동체적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나온 소설인데 이제 SF 소설에 이제 속하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집중한 거는 이 소설 멸종 이후의 세계에 재현된 어떤 사물들의 어떤 면면들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학부 수업이랑 대학원 수업에서 이 소설을 가르쳤었고 그리고 상당히 잘 읽히는 소설이고 이미 시각 매체로 각색이 될 걸 염두에 두고 쓴 게 역력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제 각색이 되는 단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제가 감염병 시대에 감염병 소설 읽는 건 어떤 함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일부는 제가 임소연 선생님 발표문을 보고 이코 페미니즘은 좀 걷어냈어요. 이제 앞서서 해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좀 더 포스트 아포칼립틱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드러나는가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설 전반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감염병 서사라고 할 때 outbreak narrative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pandemic lit 또 이제 기후 이변과 관련해서 클리파이까지 요즘 아니면 클라이파이까지 해서 여러 명명이 가능한데 일단 그 여러 레이블을 붙이는 걸 잠깐 차치해 두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에밀리 세인존 맨델 자체는 이제 굉장히 젊은 작가에 속해요. 이제 영미권에서도 실제 국적은 캐나다인인데 이제 주로 이제 소설이 이제 잘 되고 나서 현재 뉴욕에 거주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영미권에서 많이 읽히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나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실제 이제 인터뷰한 음성 파일까지 있고 이제 전체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제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제 어떤 대이변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생존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정전의 지위에 있는 베토벤이나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 혹은 이제 작곡가의 작품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되게 이 소설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약간 팝컬처의 레퍼런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TV 가이드나 아니면은 뭐 연예계 뭔가 이제 가십이 있는 잡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사물들이 이제 사실은 개통이 없이 이제 나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소설 속에서 이 작가가 어디에 가중을 이제 두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남아있는 어떤 물질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 맺기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잠시 인터뷰를 따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eco criticism and apocalyptic narrative에 대한 뭐 논의는 이미 너무 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문학이나 아까 보신 것처럼 기술사회학이나 아니면은 환경 뭐 생태주의 이론에서 이미 너무 왕성하게 되고 있는데 뭐 개념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주로 미국학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 잘 알려진 바처럼 뭐 레이첼 칼슨의 이제 어디 갔지? 레이첼 칼슨의 작품이나 제가 떼어낸 슬라이드에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 여러 이렇게 우리가 이미 고전이 된 작품들에서 이제 저작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니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아까 이코페미니즘에서 가장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것이 자연과 여성의 신체를 이제 완전히 일치시켜버리는 데서 이제 여러 문제 의식들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계속 변화하는 개념인데 자연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적인 관습들을 이제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사물들과 이제 이거를 자연이란 개념이 이제 확장돼서 이제 개념 정의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코크리티시즘이라는 화두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스테이시 알라이머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 소설과 조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개념으로는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틱 픽션인데 뭐 이미 저도 이건 너무 직관적으로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해서 크게 개념 정의는 여기서 하지 않고요. 다만 인제 이 악몽과 같이 그 악몽에 나올 법한 훼손된 미래를 재현한 소설들이 갖는 이 배경 그러니까 물질적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인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제 말은 아니고 앤드류 테이트라는 인제 문학 연구자가 인제 쓴 책에서 나온 건데 이제 보통 디스토피아로 지칭되는 세계가 기술과 인제 과도한 소비주의로 점철된 세계이고 소수의 지배계층이 뭐 노동에서 면제된 채 무한의 여가를 즐기는 반면 대다수의 하층민들은 굶주린 것처럼 이제 재현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세계가 인제 작동하는 공간은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어떤 정부보다는 사기업에 복속하는 관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뭐 그런 여러 변주들은 이미 뭐 TV 쇼나 여러 영화 그리고 아니면은 소설에서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한편으로는 황폐해진 지구,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공간에서 여기 오탄데요. 테크노 퓨처이라는 게 이제 실패한 지점에서 서사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서사의 시작 지점이 이미 망해버린 세계이고, 거기서 대체로 이제 생존자들이 지난한 투쟁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재현이 되는데, 제가 왜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하냐면, 이 스테이션 11이라는 소설은 2014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테크노 퓨처의 어떤 한 지점에서 시작은 하는데 실제로 생존자들의 투쟁이 마치 이렇게 너무 혹독하거나 지난해서 인제 그게 인제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동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식의 재현은 많이 거세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 공간적인 인제 설정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로 들어가면 이건 뭐 체슬러프 밀로스의 인제 시를 가지고 와서 인제 뭐 제사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인제 지구를 인제 좀 약간 행성적인 관점에서 인제 봐서 지구의 한 밝은 면이 인제 자전을 해서 어둠으로 들어가고 그걸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 어둠으로 들어가는 세계에 대한 약간 전조 같이 이 제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인제 원래 논문의 인제 서론인데 좀 읽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완결된 에투드의 매드 아담 3부작을 위시하여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인류가 이룩해 놓은 인공물의 세계를 작가가 일순간에 소거해 버리고 소위 자연 상태라는 원점에서 서사를 시작하는 양상을 자주 목격했다. 2014년에 출간된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의 스테이션 11은 에투드의 작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떤 멸종 이유를 전제하고 서사가 진행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생존 서사는 정반대 양상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뭐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형식은 아니고요. 굉장히 이렇게 순한 결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정반대 양상이라고 인제 제가 인제 썼고요. 그래서 이 글은 스테이션 11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21세기 이후 북미에서 등장한 여러 감염병 서사 중 이 작품이 갖는 독자적 입지를 좀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인류의 대량 멸종, 인류가 친숙히 알던 세계가 종결된 이후 소수의 생존자들이 상속한 세계가 재현된 양식과 그것이 갖는 상징성, 그리고 종국에는 소설 전체가 제시하는 생태주의적 윤리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제 제가 이 쓰고 있는 논문에서는 스테이션 11을 간략히 요약한 다음에 소설에 재현된 사물들, 말하자면 인류의 멸망 이후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인공물들의 면면과 함의를 인제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제 사물들이 사실 역설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부재이죠. 그러니까 뭔가 없음에 대한 걸 인제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종말 이후의 세계가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느냐 이 모습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잠깐 요약을 하면 여기는 이제 허구의 감염병이 돌아요. 조지아 플루라는 게 인제 돌고 그래서 마치 사스와 같은 근과거의 감염병에 대한 공동체적 기억을 소환하지만 감염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류에게 퍼져나가고 무참히 인간을 죽여가는지는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 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끝. 이렇게 게임 오버가 되는 건데 생존을 위한 인류의 지난한 투쟁 과정 역시 중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인 방식으로 맨델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주요 인물들을 일상을 통해 조지아 독감이 북미에 도착했고 놀라운 속도로 사망자를 내고
또 후에는 20년 후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 중심 인물이 전혀 어떤 미덕이나 덕성이 없는 인물을 이제 중심 인물로 놓고 그 사람의 죽음, 하필이면 이제 리어 왕이 영국 무대에서 죽음과 이제 겹으로 이제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리엔더의 죽음에 대한 애도 역시 이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의 독감으로 죽은 망자들에 대한 묘사 역시 이 소설 내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죽음을 묘사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감상주의나 선정주의, 그리고 비참의 미학은 이 소설 내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이제 저는 읽어냈고요.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한 파멸과 붕괴 과정에서 언어화시킬 수 없을 만큼의 외상을 입은 인물들은 대개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함구하고, 소설 속 인물들은 침묵을 택한 상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결이 굉장히 고운 소설인데 상황은 굉장히 비참하긴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가족들이 모이는 과정을 이제 처음 이제 중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우연적이라기보다는 리엔더란 사람이 결코 이렇게 뭐 중심 인물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의 유가족들이 워낙 미국, 이스라엘, 말레이시아에 이제 흩어져 있는 까닭에 이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달됐다가 다시 이들이 한 자리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아니면 캐나다로 모이는 과정이 이제 전 지구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네트워크에 의존을 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장치로 저는 쓰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인물의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가 감염병 유행과 인류 멸종과 우연히 겹쳐졌기 때문에 리엔더와 연결된 인물들의 물리적 거리는 감염병 이후 단절된 인류 문명의 일면을 상기시키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네, 소수의 인류만이 살아남고 결국 이들 중 일부는 서로 단절된 채 북미 지역에서 이질적 배경을 지닌 생존자들로 구성된 유랑 악단의 궤적을 쫓고 그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인물들의 어떤 친족 관계가 완전히 해체되고 유사 가족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정착민 시대의 어떤 그 굉장히 북미의 이제 그런 정착민 시대의 어떤 이동 경로를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여기 공멸한 인류와 문명에 대한 기억을 일부나마 담지하고 있는, 그리고 리엔더의 죽음을 무대에서 목격한 키어스틴 레이먼드의 소설 속 움직임과 역할을 따라서 이제 소설의 서사가 이제 전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사실은 이제 마거릿 애투드의 그 아까 말씀드린 매드 아담 3부작이랑 비교하면 좀 더 명료해지는데, 인류가 멸망했을 때 인류가 이미 이룩해 놓은 어떤 산업적인 구조물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완전히 파괴됐거나 아니면 그걸 거의 이제 간과한 채 자연물에서의 어떤 서바이벌 같은 게 펼쳐진다면, 이 소설은 굉장히 그 인공물에 대해서 분명히 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고 인간이 멸종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전 바로 근 과거에 있었던 멸종 직전에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공항, 도로, 이런 기간 산업 아니면 다른 문화나 아니면 일상적인 살림 가재 도구들이 그대로 같이 소멸 중이다. 근데 이게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진행 중이며, 거기를 계속 인물들이 생존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수집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의미부여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완벽하게 소멸하지 않은 채로 그 물질성을 담보한 인공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통해 감염병 이전 시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개념도 the before time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인류가 멸종한 이후의 세계의 단절과 연결성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세대가 드러나는데, 멸망 이전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레이몬드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상속한 세계란 이전 세계에 대한 소문만큼이나 이제 남루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사용된 사물, 인공물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피터 버뮬린과 가르시아 멘데스라는 연구자들도 이미 언급을 하면서 산발적인 집합체를 이루는 이 재현 양식이 기후이변 소설이라는 장르와 맺는 친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마치 멋진 신세계에 산재한 문화적 사물들의 회복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를 자연물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갖고 있던 고유의 어떤 뭐 창조력이든 아니면 어떤 이런 기간 산업을 만들어냈던 어떤 업적이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누덕누덕한 채로 유지해가는, 그냥 이후에 소수의 생존자들의 모습에서 찾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을 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사물로 자체로서의 사물에 대한 개념을 논의를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사물들과 공존하는 양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 포스트 아포칼립틱의 서사의 어떤 일면이면서도 동시에 포스트 휴먼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이제 가장 많이 기댄, 이제 이분도 18세기 영문학자인데 인공물이라는 이제
서사가 있는데 사실 인공물이라는 게 사물과 형체가 없는 관념과의 인과관계를 그리고 그 비슷한 맥락에서 과거의 사건과 현재 상태 사이의 관계를 고찰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 속에 있는 사물들이 바로 그러한 면면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사람들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앨런 와이스만의 우리가 없는 세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인류가 없을 때 아까 우리가 1부에서나 2부에서나 다 선생님들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는 죽지만 사실 지구로선 굉장히 안도할 만한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인간의 죽음에 좌우되지 않고 자연은 번성할 것을 꿈꿔보자. 우리도 포유류인데 우리가 사라졌을 때 사실 지구가 궁핍해질 리는 없지 않은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이제 굉장히 시각을 바꿔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이 이제 공존하는 게 이 소설의 공간이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의 초점 화자인,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심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초점 화자는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켜켜이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 키어스틴인데, 키어스틴이 잘하는 게 이제 이 계속 그 유랑 악단을 일원으로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빈집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고 났을 때 일상적인 가정집에 들어가서 옛 물건들을 갖고 나오는 게 이 키어스틴의 취미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유랑악단의 친구인 찰리가 너는 고고 인류학자 같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약간 이게 수집벽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고고 인류학자 같은 면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모는 이제 조금 이따 유리문진을 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게 이제 컴퓨터 화면조차도 이제 킬 수 없는 전기도 없고 이제 이런 화면에 뜬 이 웹페이지 이용이 불가합니다라는 이 정도의 메시지만 있는 세계라는 게 잠깐 드러났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사물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집중한 거는 사실은 유리문진이에요. 일단은 이제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이 소설이 굉장히 잘 읽히고 시의성도 있고 그 나름의 어떤 그 아포칼립틱 서사 안에서 갖는 차별성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 가장 아름다운 미학적 체험을 조금 더 묘사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등장인물들이 각각 아, 아름답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 유리문진이라는 세계가 사실은 또 이제 다른 텍스트의 겹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또 따로 이제 제가 썼는데 물질성으로만 본다면 계속 유리에 담긴 어떤 미니어처 세계가 계속 이 세계에서 계속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소망들 뭔가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들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그 문진의 양태를 좀 보면 그래서 여기 문진은 안에 먹구름이 들어있는 자두만한 크기의 매끈한 유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실용적 가치는 없고 그리고 굉장히 무겁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 소설 서사에서 보면 이제 누가 누구에게 준 선물이고 여기 이제 그래서 이게 약간 계보처럼 타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각각 절대 타자였던 각 등장인물들이 어떤 우발적인 그냥 연결고리로 인해서 이제 선물이 이렇게 이어져서 사실 계승하는 형태를 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로마 박물관 상점에서 친구 부부인 리엔더가 미란다에게 선물을 주고 미란다는 리엔더의 첫 부인이었고 첫 부인 아니었고 하여튼 리엔더의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냐에게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키얼슨이 어린 아역 배우일 때 리엔더가 죽기 직전에 줬고 이러면서 이제 문진이 이 계승의 어떤 의미를 띠는데 아니면 그냥 되게 그냥 예, 사변 그러니까 별 그냥 우발적으로는 가는데 이 키얼스틴이 갖게 되면서 의미가 새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우니까 무게는 신경 쓰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옛 물건으로 갔다가 나중에 의미가 이제 발현이 되는 물건인데 사실 이 문진과 함께 인공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세번시티,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제 세번시티로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 가요. 나중에는 이제 유랑 악단의 일부 단원이 없어져서 찾기도 하고 이제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 문진과 닥터 일레븐이라는 이제 이거는 코믹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래픽 노블 같기도 한 게 이 사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설명은 친절하게 못 해드리지만 그래서 이 상속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문명박물관은 한때 그의 절친이었던 클라크를 중심으로 형성이니까 생존자의 이제 면면들이 다 이제 사실은 리엔더와 각 거리는 다르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인데 이 문명박물관에 모인 사물의 역사나 이걸 보면 그러니까 공항에 다 모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주가 아닌 끊임없는 이동의
목적을 갖고 설계된 공간인데 결국은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주지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불가능해진, 이동이 불가능해진 목적지를 이룬 사람들에게 임시 공동체가 이제 꾸려지고 이제 점점 여기가 이제 집이 되고 나중에는 박물관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래 예전에 썼으나 이제 더 이상 아무 사용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임시 박물관이 이제 열리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아이폰, 아멕스 카드,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운전면허증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뾰족구두 한 켤레, 스노우 글로브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제 금과거를 상기시키지만 아무것도 이제 기능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기 아까 문진이랑 약간 시각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물건이 아까 스노우 글로브인데, 스노우 글로브 안에 이제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 화자인,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초점 화자가 클라크인데, 클라크가 이 물건을 통해서 이제 노동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물류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해서 약간 성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이후 끊기고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포스트 아포칼립틱 상황에서 불가능한 어떤 인간 신체 물류의 이동 이제에 대한 고찰로서 이제 보여지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론가, 그러니까 비평가 중에 하나였던 멘데스 가르시아는 학예사적 큐레이팅이라는 말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에 대해서 은근 이렇게 깔리면서 고찰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문진 스노우 글로브나 아니면 이 세번시티에 있는 문명 박물관 등에서 이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과 인간의 뒤엉킴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맨델의 시도가 멸망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잠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각적 배치가 명확해지고 물건과 물건 사이, 물건과 원 소유주 사이의 친연성이 앞서 말씀드린 그 공간 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노스텔지아가 분명히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처음에 쓸 때는. 그러니까 여기 동시다발적으로 모이게 된 인공물들은 공동체적 애도의 공간을 이루고 동시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름다운 사물에 대한 이 클라크의 성찰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술품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미학의 체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집과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만 읽으면 여기 수집가에 의해 수집된 것은 오로지 계열의 병치 속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수집이 승화의 차원을 갖는다면 이 승화를 통해 절대 사물의 자리로 보양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아닌 계열 전체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술품과 달리 수집품은 계열을 벗어나면 곧바로 추락할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이 세번시티에 있는 지금 사물들을 인류의 멸종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이자 지식 생산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지금 제가 실험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맺으면 맨델의 인물들은 오렌지도 없는 세상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라크가 한 말인데, 네, 오렌지를 편히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공항이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가고 공항이란 특수한 공간을 뒷받침하던 인간 노동력의 네트워크가 일순간에 소멸되었음을 이 짧은 불평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렌지도 인류도 희박해진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폐허라고 부를 수 있을까? 멸망 이후의 세계, 즉 우리 인류가 거의 사라진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라는 이제 물음을 여기서 이 소설에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논의한 대로 맨델은 그러한 세계를 여전히 남아있는 인공물에 대한 묘사와 새로이 형성된 사물 인간의 존재론적 관계망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집안으로 대변하는 일군의 생존자들은 또다시 이제 일종의 정착민 마을을 형성해서 소규모 친족 관계를 유지하며 생존을 도모하는데, 이들은 멸망 이전 시기처럼 대규모의 도시를 형성할 능력도 없고 그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재건의 의지도 없고 뭐를 이렇게 굉장히 싸워내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데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깃들겠다라는 어떤 그게 질감으로 가장 나오는데, 그래서 오렌지와 인류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자연 상태로 돌아간 원시적 생존을 그렇다고 그려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고 남루해진 멸망 이전 시대 인공물들을 최대치로 활용하거나 재편성하여 그 이전을 상속하고 인류의 생존 스케일 역시 재구성하여 소위 인류애라는 것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의도한 것은 아니나 우발적 사고들로 멸망 이후에 세계의 상속자가 된 이들을 마주한 세계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어둡다라고 이제 저는 일단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인데요.
이 스테이션 11이라는 좋은 작품을 알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아직 잘 읽어보진 못해 발표를 통해서 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뜻 봤는데 굉장히 문장이 아름답고 다른 아포칼립스 서사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시적이고요. 애도와 그리움의 정조 그리고 어떤 개인의 기억과 개인의 추억을 따라가는 그런 서사가 인상적이고요. 일단 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맨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섹스피어를 좋아하는지 그 섹스피어에 대한 얘기를 꼭 이 작품에 넣고 싶었다는 얘기도 볼 수 있었고, 이제 하이넨 선생님 발표 같은 경우는 이 멸망 이후에 그 생존자들이 그 소멸해가는 사물들하고 공존함으로써 어떤 그 포스트 휴먼적인 질서로 재편성돼가는 세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포스트 휴먼 적으로 읽어내는 점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영국 여성 작가들 작품 중심으로 최근에 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사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읽는 동안에 너무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그 책장을 덮는 순간 너무나 그 결말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작품들, 그야말로 이 맨델의 작품이 순한 맛이라면 너무 매운맛의 작품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맨델의 작품은 제가 이제 자세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간 존재의 의미를 미학적인 가치, 미학적인 아름다움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단 그 유리문진으로 그 커스틴의 그 유리문진이 상징하는 실용성은 없지만 소중한 것. 그러니까 미학적인 가치 때문에 소중하고 그 개인의 역사가 집약됐기 때문에 소중한 것. 그래서 그 미학적인 가치에 굉장히 의미를 작가가 두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공항에 있는 그 문명 박물관에 진열된 그 사물들, 뭐 아이폰, 노트북, 빨간색 구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예술미, 현대 인공미의 극치를 이루는, 자본과 기술이 만들어낸 인공미의 극치를 이루는 것들이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작가가 이것을 어떤 현실의 비판의 의도를 갖고 쓴 작품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인공물 예술미 문명을 좀 더 향유하고 어프리에이션 할 것을 우리들한테 제안하는 작품이 아닐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자연이 아니라 인공물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헤겔미학이나 아도르너가 그 자연미랑 예술미 논쟁했던 것, 또 기술, 요새 말하는 그 심홍동의 기술미학 같은 것도 떠올렸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봐도 참 재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리스 레싱 그 마라엔 단이라는 그 아포칼립스 서사 시리즈가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문명 박물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한 이후에 세계에 이제 여주인공이 가게 되는 과거의 역사가 사물들이 모여있는데 뭐 비행기니 뭐니 이런 게 모여있는 문명 박물관을 가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주로 남게 되는 건 전쟁 무기들이구나. 전쟁 무기들이고 그러니까 문명의 역사가 폭력의 역사였고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서구 중심주의와 과학기술 중심주의가 이렇게 어떤 대멸망이라는 것을 초래했다라는 문명과 역사에 대한 성찰, 반성,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대재앙 서사들의 그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주셨는데 이 대재앙 서사라는 게 사회적인 모순과, 그러니까 이것을 초래하게 된 사회적 모순, 사회구조의 문제, 이런 환경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대재앙 서사라고 하면 어떤 요새 이제 국문학 쪽에서도 환경소설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 진짜 환경소설 아니다, 유사 환경소설이다. 또 대재앙 소설들 나오는데 그거 진짜 대재앙 소설 아니고 유사 대재앙 소설이라는 그런 반론들이 많이 제기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맨델의 서사에 대해서도 이게 진정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설이냐,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거나 고민하는 흔적이 없는데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특히 이제 감염병 서사로 이제 전개를 해나가신다면은 감염병에 대한 왜 감염병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데 이것을 감염병 서사로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이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나 선생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신영 선생님 너무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베이스는 18세기 영문학이어서 사실 현대문학은 그냥 읽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쓰기까지 됐는데, 예, 도리스 레싱에 대한 레퍼런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떤 폭력성이나 제국적인 면모들을 가진 어떤 인류의 어떤 문명을 사실 여기서는 되게 소비 공간 쪽으로 많이 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공항도 사실 소비 공간으로서 굉장히 편리한 곳이었는데 그 소비가 가능했던 네트워크가 끊기는 거나 아니면은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되게 거대한 마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또 이제 갖고 나오는 식의 이제 그런 이제 거대 소비 공간을 이제 여기서 되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근데 원래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제시해 주신 질문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감염병 서사를 읽을 수 있는가? 감염병에 대한 제현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정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보다 더 잘 그러니까 아니 이건 너무 상찬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절묘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게 이제 수도가 끊겨가는 과정. 그러니까 굉장히 고층 현대식 아파트에서 이제 수도가 끊길 때 며칠까지 생존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고층 아파트에서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제 둘이 다 이제 전기 공급이 안 될 때 거기가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얼마나 어두워지는지를 굉장히 잘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누렸던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 그 하나하나 꺼져가는 과정이랑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메일이 불가능하고 너는 뭐 전기를 본 적 있어? 라는 이제 그 멸망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과거를 회귀하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익숙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감염병이 어떤 식으로 이제 멸망을 가져왔는가 이건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기후 이변 소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명백하게 저는 사스에 대한 게 기억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스와 월드가 컨테이저스라는 이제 비평사에서 가장 많이 가져온 건데 인류가 그러니까 여행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무역로로 해놓은 것들이 사실은 감염병의 감염병이 들어오는 가장 이제 쉬운 통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 지난 1년 반 동안 모습이 봤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소설적으로 가장 잘 재현했다는 점에서 감염병 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중원 5분 정도 더 갖고 예, 마이크 켜주세요, 선생님. 이중원 선생님 마이크 예. 네, 좋습니다. 네, 그 두 분 선생님 다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도발적인 발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두 분 선생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아까 그 임서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중요한 이제 특징으로 관계적 물질성 또는 이론론적 존재론, 비인간 행위성 이거 뭐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들이 사실상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주장인데 좀 더 그래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한 주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이제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들의 이원론도 탁 없애버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 비인간 또는 비인간 안에서 생명과 무생물 간의 어떤 경계짓기의 완화, 약화, 그래서 탈경계의 어떤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거든요. 그 차이를 기본적으로 뭐에 바탕에서 볼 거냐 했을 때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양태가 아니라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의 흐름이 있다면 그거는 정보거든요. 정보에 입각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 정보를
받아들인 그 어떤 그 주체가 그게 인간이 됐든 비인간이 됐든 그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과 양태가 다른 것이지 기본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상호 주고받으면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나무에서 중력에서 떨어지는 것도 지구와의 어떤 정보 소통이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행위성이 다르게 나타날 뿐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 비사물, 인간 포함한 존재들의 어떤 행위성을 어떤 이론론적 정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훨씬 지금의 관계의 어떤 관계도 일종의 정보의 어떤 그 흐름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단지 관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연 안에서 어떤 그 물질과 함께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다 이렇게 본다면 관계의 물질성이라든가 어떤 정보에 입각한 이론론적 존재론이라든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도 당연히 그 정보를 상호 주고받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행위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보라는 부분은 이제 새롭게 좀 그 중요한 어떤 그 개념으로 등장시켰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 우리 하인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소설에서도 저는 사실은 그 이제 이게 그 기후에 의한 그 관련 소설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돼서 인류가 멸망한 후에 인류의 어떤 사고, 행동,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읽어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어떤 그 새로운 출발은 과거와의 어떤 연관성을 갖지만 완전히 옛날 자연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에 있는 그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공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이슈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인공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 소설에서는 새로운 자연물로 인공물을 바라보는 그래서 멸망 이후의 인류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인간이 가졌던 아까 유리 문진이라든가 뭐 박물관의 수많은 것들은 저는 그냥 정보로서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뭐 유용하겠죠, 일부는.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어지는 거죠.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면서 물질적인 존재 방식은 옛날의 원시 시대의 인간이 그 자연 속에서 산 거와는 전혀 다르게 폐허화된 인공물이 새로운 제2의 자연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단계에서부터 이제 인류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것도 좀 정보라는 측면에서 한번 도발적인 발상이지만 어떤 연계성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단절과 함께 연계성이, 그러니까 물질적 형태로는 단절이 있지만 정보로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뭔가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도발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제가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뭐 저도 제가 지금 뭐 답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 저는 지금 그 이준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뭔가 저는 좀 하여튼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뭐 아직은 잘 모르고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에코페미니즘과 신유물론의 어떤 뭐 연결을 논할 때 네, 그 어떤 그 연결 지점에 한번 놔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어떤 에코페미니즘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창의성과 역동성을 줄 수도 있을 거고 기존의 에코페미니즘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뭔가 이렇게 원초적 자연의 이미지라든지 뭔가 이런 거에서 벗어난 지금의 어떤 기술 환경에 맞는 그런 식의 논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학기술의 역할도 기존의 에코페미니즘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막 뭐 억압과 착취와 이런 수단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다른 어떤 그 여성 혹은 뭐 자연과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과학기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래서 지금 하여튼 제 그냥 느낌은 네, 뭔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확 들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보 철학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같이 좀 해보시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그 남아있는
물질, 인공물질을 어떻게 해석할까 아까 되게 고민이라고 했는데 그걸 정보라는 개념으로 이제 재정의를 해주셔서 한번 네, 기술 철학적 관점에서 이건 어떻게 다시 해석이 가능한가 좀 한번 논문을 고치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